예,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정상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는 아주 쉬운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해설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A형 기준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쉬워서 많이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 먼저 1번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그러면은 틀린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답으로 바로 가고, 옳은 거 그러면 틀린 내용이 4개가 있으니까 그때는 4개 틀린 내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이죠. 요거는 시험 시간에 제가 우리 시험에 15번 이상 정답으로 나온 것이다. 거의 매해 나오는 지문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의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효는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한 추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법원이 이제 2번에 나왔네요. 틀린 거니까요. 자, 우리 이번 시험에는 법원 중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랬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관습법이 한 3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법률에 관한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3번이 답이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그게 틀렸죠.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할 때 그 법률의 범위가 우리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모든 제정법, 하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약, 국제법규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이 제대로 맞아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민법상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건데, 자,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담보물권하고 용익물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건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그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용익물권은 부동산 위에 성립하죠.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데 그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일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담보물권은요. 담보물권은 매각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담보물권자가 목적물 매각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물건이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물건의 전부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지 물건의 일부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담보물권이 저당권이 부동산에 대한 대표적인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한필 토지 일부에도 분필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죠. 4번에 운전자 갑의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모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그랬습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은 우리 민법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상, 유, 대 이렇게 5개 법률 관계에 있어서만 생존한 것을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항상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그래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을 하는데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권리능력 언제 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행사 시점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사산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학설 다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부재와 실종인데
실종 선고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맞았고요. 부재자의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예요.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실종 선고 받은 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경제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 갖는 자인데 그 법률상 이해관계 갖는 자가 경제상 이해관계 갖는 자고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법률적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이것도 꼭 나온다고 했던 거죠. 지금까지 6번 문제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특히 이제 백선 강의에서도 다 나왔던 지문들이고 시험에 늘 나온다라고 해서 항상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있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했어야 되죠.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은 어떤 자리들이냐? 특임, 청의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임, 청의직 할 때 이 청산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표기관이 제3자와 법률행위 하면서 불법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직무에 관한 행위는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답은 이거예요.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맞습니다. 청산인은요. 직무에 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답이 1번에 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법인의 기관, 대표기관도 있고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도 있고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항상 시험에 등장하는 건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입니다. 이사는 여러 명이 있을 때 각자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 집행은 그 이사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정관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위임이 가능하지 포괄적 위임은 금지가 된다. 참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답도 4번에 보시면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포괄적 위임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은 뭐죠? 이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이 있음이 발견이 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게 감사죠. 나머지 내용도 좀 내용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볼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법인 사단과 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차이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다 적용이 되는데 딱 하나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딱 하나가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들. 왜냐하면 비법인 사단은 등기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은 비법인 사단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법인 사단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사단법인에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비법인 사단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8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정관 3번에 보시면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하게 한 사원은 그
결의 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9번의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이제 옳은 거 찾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었어야 되죠. 본배사직원, 후견인과 감독인 중에서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만 빼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장래를 향하여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이 맞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성년 후견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는 계속해서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5번 지문에 나왔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도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는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장래를 향하여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그렇죠. 성년 후견 종료 심판에는 소급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건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관습법상 물건이 아닌 것들, 그래서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시설 이용권, 최근에 트렌드 잡힌 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4개 가지고 참 말 많이 했죠. 근데 답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건이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물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 처분할 수 있죠. 주물과 종물은 별개의 물건인데 문제는 주물과 종물을 판단할 때 2개의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이 있고 또 다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여기에 부속시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상용에 공한다의 의미는 평상시 사용 가치를 높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갖다 붙여서 주물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주물과 같이 처분하게 하려고, 즉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돼요. 소유자가 갑이고 소유자가 을이었다. 그럼 원칙적으로 주물 종물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물 종물 관계는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시계는 5,000원이고 시계줄은 3,000원인데 우연히 같이 붙여보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상승작용에 의해서 이게 10,000원에 팔 수 있겠더라. 그럼 붙여서 10,000원에 팔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10,000원 중에서 그럼 내가 시계 소유자가 6,000원, 시계줄의 소유자가 4,000원씩 나눠 갖자. 그럼 5,000원, 3,000원 각각 파는 것보다 10,000원에 팔아서 6,000원, 4,000원 가져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있으면, 즉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 그때 주물종물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없으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2번엔 4번에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이 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화 설비에도 미친다. 일단은 타인 소유가 빠지면 종물로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소유가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종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요. 첨부 원시 취득이죠. 자, 이거 원시 취득, 승계 취득할 때 숫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도 원래는 선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자, 웃으면서 수업을 했었죠. 그 첨부, 건물의 신축,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이거 있었잖아요. 이 상속은 승계 취득 중에서 포괄승계입니다. 포괄승계, 특정승계하고 포괄승계 중에서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13번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는데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분을 착각해서 목적물을 갑소유 Y토지로 표시했고 갑은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두 필지의 토지였다. 그렇죠. 하나는 X토지였고 하나는 Y토지였다. 그런데 매매 합의는 매매는 X토지에 대해서 표시는 Y토지에 대해서 표시가 됐어요. 그래, X하고 Y토지로 표시가 됐는데 실제로 매매한 건 X토지고 표시만 잘못했을 뿐이에요. 그랬으니까 Y토지에 등기가 됐겠죠. 예, 이 토지로 등기가 됐는데 매매는 여기다 있는데 표시를 여기다 있다는 얘기는 이 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의 기초에서 등기도 이루어졌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무효라고 한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을 운행으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매매는 완전히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착오가 존재할 수 없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 옳은 설명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가 돼야 되죠.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다.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건 무효가 돼야 되죠. 표시가 무효니까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맞았네요. 그 다음에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자체가 없었어요.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Y토지로 표시만 했을 뿐입니다. 즉 계약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찾습니다. 자, 이것도 5번에 보시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데 우리 단순히 그냥 단독행위, 유유, 재포 이랬잖아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상속권 등의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5번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것은 그랬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그래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투기 목적의 명의신탁은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의 관리신탁 등은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무효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투기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라든지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이거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의 대가는 그 금전이 적당하든 많든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라고 했었죠. 부동산의 강제집행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계약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어떤 행위를 했든지 투기 목적 또는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떤 행위를 했든지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 1번하고 5번이 투기 목적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행위들이었고 그 다음에 4번은 무효인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번에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갑의 대리인 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합니다.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럼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했답니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효력이 발생한다. 자, 법률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본인이 갑이고 상대방이 병인데 을이 법률행위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갑 소유의 매매계약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 소유의 그래서 어떻게 했나?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현명도 하고 법률행위를 했답니다.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을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자, 대리인 을은 행위 능력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은 없더라도 의사 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을과 병이 통정한 허위 표시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거든요. 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법률 효과가 영향을 받을 때는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 병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 그럼 통정 허위 표시 10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대리 행위가 무효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이를 알았다. 원래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 107조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107조. 107조는 표시한 대로 유효가 원칙이죠. 표시한 대로 유효가 원칙이 돼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하는데 107조 비진이 표시를 했대요.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건 대리권 남용에 그대로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표시 107조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남용했어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표시한 대로 유효가 돼야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근데 거기는 지금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나왔잖아요.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뭐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되죠. 이게 무효면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대리 하도록 했는데 공동대리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구하고 정하고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혼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했답니다.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럼 얘 의사결정권이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분의 2의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알았대잖아요. 표현대리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죠? 무권되죠.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효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과 갑 사이,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래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의무과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7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요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거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고요.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한 추인인 여부 확답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다. 이 본인의 확답은 관념의 통지거든요.
이 확답은 관념의 통지인데 의사표시라고 지금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의 거리가 있는데 문장 해석에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구가 좀 이상해서 트집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 촉구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확답, 우리 확사격 그랬잖아요. 확사격 중에서 의사표시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이거만 의사표시거든요. 격지자 승낙이고 나머지는 다 확답이라고 하더라도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그런데 이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도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해서 그렇게는 혹시 갖다 붙이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닌데 의사표시라고 발문을 줬기 때문에 이건 이제 틀린 지문으로 우기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신주의를 골라라라고 하면 니은하고 리을 이게 될 테고요. 나머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나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건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대리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무슨 표현 대리의 법률에 무슨 어떤 효력 적용될 수 없죠. 강행법규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면 아무 효과가 발생 안 됩니다.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률을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맞았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이로써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효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여기에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상계의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좋습니다. 이게 옳은 내용이고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했을 때 성립하는 게 표현 대리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다만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하면 이게 무권 대리인데,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를 나누는 기준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고 대리 행위를 하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여기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념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무권 대리를 먼저 주장을 하고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상대방은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유권 대리를 먼저 주장해버리면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 행위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돼버릴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그래서 무권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데 이상 없고요.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모든 복대리인의 행위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됐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됐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됐든 모든 복대리의 행위는 표현 대리의 원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도했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 간의 약정은 유효다. 그렇죠.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뭡니까? 이거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배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거 하나 보시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면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래요.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둘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랍니다. 자, 여기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게 무효랍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보니까 그럼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갑이 을에게 A를 이행해 주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무효라고 하죠. 무효라고 한다면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불이행으로 이행 청구도 없을 거요. 없습니다. 이행 청구도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행 청구고 손해배상 청구고 일체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내용이고요. 뭐 나머지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의 기망에 의해서 대리인이 갑을 기망했대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이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는 잠시 좀 휴식을 가졌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1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제 간단하게 틀린 것만 짚어주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랬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얘기하는 거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였습니까?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였죠. 부작위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위반행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위반행위로 인한 혹시 손해가 생겼다. 그럼 위반행위 한 때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작위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부 이제 옳지 않은 거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쉽게 이제 느꼈는데요.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22번은 답이 1번이고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1번에 보시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다. 그런데 무효하고 취소를 설명할 때 일단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를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였던 법률관계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번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습니다. 네, 옳은 건데 소멸시효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틀렸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연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그렇죠. 소멸시효 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민법으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소멸시효에 관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에 관한 것, 즉 청구권의 존재가 있는 부존재 여부, 존재 내지는 부존재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연대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우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단의 효력이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 넓어지는 경우가 주보, 지역, 연대, 그다음에 물상보증인에 대한 통지, 그래서 물보 뭐 이렇게 암기시켰어요. 물통 이렇게 암기시키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네요. 예, 암기해 놓은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번의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가 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재심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쉽게 기각, 취하, 각하 모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채무가 민사채무고 보증채무가 상행이 난 것일 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채무가 민사채무인 경우에 그 민사 주채무는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보증채무가 10년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4번엔 답이 옳은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습니다. 자, 등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왔네요.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등기는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는 새로운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3번 을이 갑소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후 갑과 합의에 따라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해서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하게 되면 유효고 등기 추정력도 인정이 되는데 매도인이 거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 그때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했지 효력 자체가 무효다 유효다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유효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참 많이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하나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개냐 이거에 따라서 참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가 원인인 거 찾아라는 얘기죠. 기억에 상속, 경수, 상판기 다 나와 있죠. 경수, 상, 그 다음에 경매, 공용징수 이게 수용이죠. 그 다음에 저당물 경매, 경매도 또 나왔네요. 법정지상권의 취득이다. 그래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도 그냥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모든 물건은 다. 다만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다. 이건 전형적으로 경수 상판기 할 때 파는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시험에는 이행 판결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사례로 들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점유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점유권 얘기할 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쪽에서 시험에 나오면 침일선 손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침탈 후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겐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 배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은 경우에 공사가 완성된 이후 또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거기도 또 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1년이 경과되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켰고 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답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20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그래요. 이 상태에서 등기 청구권이 생겼는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던 과정에서 갑이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기서 해줬다는 거죠.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등기 청구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경과되면 등기 청구해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 청구했어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만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또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여기다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한 경우에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어요. 얘가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선의인 경우에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등기 청구했으나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생겼는데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그때 손해배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8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우리 그발 오케이다. 그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건물만 있으면 성립한다라고 할 때 그 그발 오케이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발 오케이고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래,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는 환지, 환매만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죠. 건물만 매수하면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특약 할 수 있거든요. 건물만 매수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건물만 매수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한 것으로 보는 거죠. 토지와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렇죠. 반드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행위 당시, 기타 처분행위 당시 동일인 소유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맞았죠. 또 갑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 대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도 갑과 을 사이에는 을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자고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자에게 매도인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했다. 그럼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토지는 을 소유지만 건물은 갑 소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병에게 매도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죠. 매도 행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래서 29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이것도 전세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모두 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는,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라고 했죠. 이것도 처음에 저도 잠깐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세권 설정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설립되면 전세권자가 유지보수 관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도 그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자, 답은 좀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좀 살짝 착각한 내용이었고요. 눈에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30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답으로 한번 갈게요.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이 된다. 이 담보물권은요, 항상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이 각각 별개의 권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겁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이라는 채권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저당권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라 하더라도 이 채권의 행사 방법과 저당권의 행사 방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행사는, 유치권의 행사는, 저당권의 행사는, 질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나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이제 옳은 거 찾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틀렸다는 얘기죠. 1번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그러니까 그건 틀린 내용이고,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피담보 채권만 양도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피담보 채권을 유보하고 저당권만 양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에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물상대위 행사할 때 그 목적물에 대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 없습니다. 제3자가 한 압류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압류의 목적이 뭐냐를 보시면 되는 거죠. 압류의 목적은 가치 변형물의 특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누가 압류했든 압류했으면 물상대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렇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당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이제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적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계속해서 담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3번 이행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 이행 통지를 받은 때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채무 이행 통지를 받은 때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그렇죠.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행 청구를 받은 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행 청구를 받은 때는 이행 청구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행 청구 받으면 오늘까지 주면 되는 거죠. 오늘까지 주면 되는 거니까 오늘까지 안 주고 만약에 내일 줬다 그럼 내일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아주 절묘하게 2번하고 3번은 답을 숨긴 거죠.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행통지 받은 때고 이행통지를 받게 되면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은 그렇죠.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지는 겁니다. 2번하고 3번은 맥락이 같은데 하나는 지체 책임을 물어본 거고 하나는 기산일을 물어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34번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채무를 인수했으면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때 채무인수인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와 전 채무자 사이에 2년 동안 이자를 완납하게 되면 이자를 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그런데 채무인수인이 채무인수한 후에 2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전 채무자에게 약속한 대로 나에게도 채무를 반으로 줄여주시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다음에 3번에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소멸해야 되죠. 또 채무 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인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채무 인수할 수 없습니다.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 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했답니다. 승낙했으면 그 채무 인수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효력이 발생했는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고 난다면은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채무 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채무 인수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도급계약입니다. 이것도 이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5번으로 가시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현저히 초과한답니다. 이 경우에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이 아니라 손해배상 채권에 상응하는 정도까지만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초과된 부분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35번의 답이 5번이고요.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 해제. 이것도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답으로 가겠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매매대금 반환에 대해서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돼서 법정이사가 가산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이때 그래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아니라 무효인 경우에 매매대금 그 반환에 대해서 무효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의인 경우엔 현존 이익만 주는 거고 악의의 경우엔 모든 손해를 배상하니까 그때는 법정이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 거죠. 35번은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이죠. 36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매매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그렇죠. 쌍유, 불락계약이죠. 그 다음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것도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다른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제 특약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해서 하자를 만들면 이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 용익적권 등이 설정되어 있답니다. 매수인이 선의의 매수인이 이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죠? 좋은데 5번에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문제죠. 대일 해전 그랬잖아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거기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37번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틀린 거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이 특별히 논란될 게 없으니까 2번에 임차인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선택에 따라서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말이 그런 게 아니고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회수한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에 관해서는요. 유익비 상환 청구는 누구죠? 임대인이 소유자가 목적물 반환받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임대인 선택, 즉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38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이죠. 38번에. 그 다음에 39번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습니다. 여기도 또 틀린 건데 자, 위임계약은 아주 특이한 게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때도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때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5번에 보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거죠. 이것도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갑회사에 근무하는 을은 갑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해서 그 직무와 관련돼서 제3자 병과 공동으로 정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정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직원인데 을이 병하고 공동 불법행위로 정에게 불법행위를 했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공동 불법행위자고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자는 을을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을하고 병이 공동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갑하고 병이 공동 불법행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갑은 을을 대신해서 병하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런 법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정은 이들에게 연대 책임을, 즉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어서 연대 채무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은 동시에 얘들에게 각각 1억 원을 청구해도 되고 5천만 원 청구해도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해도 되고 얘네들도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니까 여기다가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1, 2, 3번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4번에 갑이 정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전부 배상했답니다. 정에게 배상을 했으면 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상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가 구상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시 변제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 책무 중 5천만 원을 변제해 준 경우에 정은 을에게 5천만 원의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때도 여기다가 채무를 면제해 줬답니다. 채무를 면제해 주고 여기다가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1억 원을 청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여기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자, 나도 채무를 면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연대 채무 관계고 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많이 쉬운 내용이었지만 몇 문제 특히 이제 40번 문제라든지 아니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은 쉽지만 33번인가요? 34번이나 그렇죠.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내용은 쉽지만 약간 혼동이 되도록 문제 지문을 좀 이렇게 엮어놨고요. 그다음에 30 몇 번입니까? 36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해제하고 무효 취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요런 정도가 우리 조금 시험과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였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신 분들, 아주 착실하게 수업을 하신 분들은 거뜬하게 80점 이상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보고 싶고요.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요. 여러분 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2차 시험에도 매진하셔서 한 번에 금년에 모두 다 합격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